자, 이번에는 프로세스의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관리하는 정보는 사용자 수준, 레지스터 수준, 시스템 수준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언급한 용어는 특별히 표준화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유닉스 시스템은 이들을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자 수준의 컨텍스트는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던 프로세스의 실행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텍스트,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은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이 메모리로 로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한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프로세스의 실행 이미지 모두가 메모리로 한꺼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메모리의 부족 현상을 더 빨리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레지스터 수준의 컨텍스트는 프로세스의 현재 실행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수준의 컨텍스트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할당한 자료구조입니다. 프로세스의 상태나 우선순위, 그리고 메모리에 적재된 텍스트, 데이터, 스택과 관련된 포인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서 CPU의 사용권이 반납이 되고 변경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때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할당된 CPU 사용권을 다른 프로세스로 전환하려 한다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 정보를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실행할 프로세스의 실행 정보를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이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CPU의 레지스터들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CPU 제어권이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수행 중이던 프로세스의 CPU 레지스터 정보들은 백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새로 수행될 프로세스에 저장이 되어 있던 레지스터 값들은 CPU의 레지스터로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지스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이 값은 실행 코드의 수행 위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택의 사용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가 있고요. 연산에 사용되는 범용 레지스터나 프로세스 이미지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레지스터 등이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 할당량만큼 CPU 사용권을 프로세스에게 제공하는 시브랄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 할당량이 지난 프로세스는 준비 큐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준비 큐에 있던 프로세스들 중에서 디스패치된 프로세스가 실행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이들 프로세스에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앞서 파일 시스템을 설명할 때 디스크 블럭의 할당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참조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유닉스의 알고리즘을 알아보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멀티태스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스케줄링 방식은 크게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과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에서는 운영체제가 시스템 자원인 CPU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이를 선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프로세스들은 운영체제로부터 CPU를 할당받아 실행이 되고요. 운영체제는 정해진 시간 단위로 CPU를 프로세스별로 돌아가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닉스나 리눅스를 들 수가 있고요. MS 계열의
윈도우즈 NT나 윈도우즈 2000 등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에서는 각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CPU를 제각기에 알아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운영체제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동안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CPU 제어권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응용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사용되던 윈도우즈 3.1이나 윈9, 윈98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과거에 사용되던 개인용 PC의 운영체제 환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체제, 즉 커널의 자원관리 기능이 효율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서버에서 사용되던 이 선제명 기법이 개인용 PC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 선출 방식은 큐를 사용해서 CPU를 요청하는 순서대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자료구조를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큐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택은 반대로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는 특성이 있는 자료구조이고요. 선입선출 방식은 비선저명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CPU를 요청한 순서대로 배정하는 부분에서는 공정한 듯이 보이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처리 시간이 10초, 5초, 1초짜리 프로세스가 순서적으로 큐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각각의 작업의 처리 시간은 10초, 15초, 16초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10초의 처리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5초의 처리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초의 처리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큐에 들어간 게 10초짜리, 5초짜리, 1초짜리 이러한 순으로 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CPU는 뭐 이러한 순으로 배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1초의 처리 시간을 갖는 프로세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1초면 처리가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와 5초가 거쳐야만 1초가 거쳐지기 때문에 16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15초의 후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자기의 처리 시간인 10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프로세스의 진행 순서를 1초짜리, 5초짜리, 10초짜리의 순서로 진행을 시켰다고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은 1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는 6초 뒤에 처리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스는 16초 뒤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10초, 15초, 16초, 지금의 1초, 6초, 16초.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은 이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사용자 체감은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입 선출 방식의 경우에는 큐에 무조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CPU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평성적인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일단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단기 작업 우선순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작업 우선순위 방식은 비선저명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처리 시간의 추정치가 적은 것부터 실행을 시킵니다. 이 개념은 좀 전에 선입 선출의 단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처리 시간을 유추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 부분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처리 시간이 늦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뭔가를 만들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선순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방식은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을 하고, 만약에 우선순위가 동일한 것이 생기게 된다면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비선점형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CPU를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하는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CPU를 요청한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CPU를 프로세스에게 배정하는 선점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할당되는 시간이 클 경우에는 선입선출 방식과 같아지게 되고요. 할당되는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 외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선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유닉스 시스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다단계 피드백 큐 방식을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피드백 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라운드 로빈에서 사용되는 큐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의 큐에서는 라운드 로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큐에 저장된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 동안 CPU를 배정받게 되고요. 그러나 시간 할당량 동안에 실행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의 큐에 제일 뒤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다음 단계의 큐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 단계별 큐들은 상위로 올라갈수록 큐들 간의 CPU와 관련된 우선순위는 높아지게 되지만 CPU의 시간 할당량은 작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하위로 내려갈수록 단계별 큐들의 우선순위는 낮아지게 되지만 CPU 시간 할당량은 커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신규로 생성이 됐다면 그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큐에 삽입이 돼서 자기의 CPU 사용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계산 시간이 짧은 어떤 대화식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세스였다면 높은 단계의 큐에서 실행이 되다가 완료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계산 위주의 CPU 집약적인 작업들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였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단계의 큐로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는 긴 시간 동안에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긴 시간 동안에 CPU를 할당을 받게 돼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프로세스가 수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단계 피드백 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또 라운드 로빈 방식의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스케줄링이 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스케줄링이 되는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라운드 로빈은 선점형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주어진 시간 할당량만큼 프로세스에게 CPU를 배정합니다. 여기서
시간 할당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이면서도 뭔가 하드웨어에 기반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이를 위해서 클럭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럭 인터럽트는 10ms에 한 번씩 발생이 되고요. 만약에 10회의 클럭 인터럽트 발생 기간을 시간 할당량으로 정의했다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는 시간은 100ms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반 지식을 가지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CPU 시간 할당량이 10번의 클럭 인터럽트이고 이 클럭 인터럽트는 10ms에 한 번씩 발생하는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스케줄링의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 변수와 카운터라는 변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CPU가 하나의 유닉스 시스템에 3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P1, P2, P3가 생성이 되면 각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리티 변수는 20이 되고요. 각 프로세스의 카운터 변수는 프라이어리티 변수 값으로 설정이 되어서 역시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0ms 지점에서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모두 40이 되게 됩니다. 자, 스케줄러는 선의 서출 방식을 통해서 P1의 프로세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1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전이하는 이벤트가 프로그램 구조상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간 할당량 동안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 클럭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서 카운터 변수 값이 일씩 감소를 했습니다. 자, 시간 할당량이 경과되게 된 100ms 지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모든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하고요. P1의 우선순위는 30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P2와 P3는 40의 우선순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 선출 방식에 의해서 스케줄러는 P2와 P3 중에 P2 프로세스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P2 프로세스도 10번의 클럭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때까지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실행이 되면서 카운터 변수의 값은 10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200ms 지점에서의 우선순위는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P1과 P2의 우선순위는 30이 되고요. P3는 우선순위가 40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P3 프로세스가 당연히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모든 프로세스의 카운터 변수가 0이 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의 카운터 변수의 값은 프라이어리티 변수의 값으로 다시 복사가 돼서 20이 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다시 4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선의 선출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선택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된 일련의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케줄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알고리즘이 중요하겠다, 이런 측면들의 개념을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 좀 갖고 있다면은 다음의 내용을 나갈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CPU의 사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 설명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효율성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스케줄링 기법만이 아니고 다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